예, 4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을 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그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거래를 인식하고 분괴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거래는 회계상 거래와 상관습상 거래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인 거 화재, 도난, 파손, 대손, 강간은 회계상 거래라고 했었죠. 그리고 상관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보지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했습니다. 주문, 계약, 위탁, 보관, 추심 의뢰가 거래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인식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배웠던 것이 거래의 8요소였습니다. 자, 차변 요소, 그 다음에 대변 요소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자산은 어디로 간다? 차변의 자산이 증가가 오니까 차변의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반대편에 항상 회계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증가가 차변에 오면 감소 대변, 증가가 대변에 오면 감소는 차변에 옵니다. 감소. 그 다음에 부채는요, 대변에 적혔으니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대변에 적혀 있죠. 자본 증가 대변, 자본 감소 차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적혔습니다.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 대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차변 요소, 요게 대변 요소에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해서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했었습니다. 8요소인데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비용의 소멸은 어디 오겠습니까? 네,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왔으니까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오면 되겠죠? 예, 수익의 소멸은 어디 오겠습니까? 네, 수익의 발생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수익의 소멸은 어디 온다? 대변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걸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어떻게 된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이 거래가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 요소는 차변 요소끼리, 대변 요소는 대변 요소끼리 거래가 성립한다, 안 한다? 예, 할 수 없다고 했었죠. 네, 자, 요 복습 잠깐 했고요. 자, 한번 보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서 거래가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요소가 결합되는데 여기서 복식 회계의 우리가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회계를 둘로 나누면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로 나눈댔습니다. 단식 회계는 단순한 금전상의 수익과 지출, 그 다음에 채권 채무의 변동관계만을 나타낸 게 단식회계고 복식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이 뭐냐면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기본 원리.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지난주에 볼 때 우리가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좀 이상하죠? 우리가 좌측을 차변, 우측을 대변이다 했는데 요건 대차 평균의 원리랍니다. 그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좋기는 차대 평균의 원리 하면 좋겠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항상
같다는 게 대차평균의 원리죠. 그래서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대차평균의 원리고, 자,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뭐다고요?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평균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틀렸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 대차평균의 원리로 인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통제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오류를 검증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었고, 그래서 이 대차평균의 원리가 왜 가능했는가 하면, 우리가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서만이 거래가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상품이라는 자산 정가가 상품입니다. 그죠? 상품이라는 자산 정가가 10,000원. 자, 현금으로 구입하다.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대변의 10,000원이었죠. 그래서 항상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서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보시면, 자, 금액이 차변과 대변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분계를 배우고 오늘 분계를 배웁니다. 그죠? 전기를 배우더라도 이 금액은 항상 차변을 가고 이 금액은 대변을 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차변을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계액이 같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래의 이중성이라 합니다. 즉, 모든 거래는 항상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거래의 이중성,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 금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가 가능하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뭐다?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대차평균의 원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복식회계의 기본 원리는 대차평균의 원리이며 대차평균의 원리의 기본 요소가 거래의 이중성이 됩니다. 자,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금방금방 넘기지 마시고 스톱 하셨다가 한 3분 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지난 차시에 제 얼굴이 좌측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얼굴 올리니까 동영상으로 바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 얼굴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차시부터는 제 얼굴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거래가 발생하면 자,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하죠. 그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거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거래의 종류가 있는데 이 거래의 종류는 분계를 학습한 뒤에 이 부분 분계와 분계장을 학습한 뒤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뒤편으로 돌려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래가 발생하면 이제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에 기입하게 되는데 분계, 자, 분계의 의미가 뭐냐? 분계가 어떤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총계정원장에 가야 되죠. 이 총계정원장에 그냥 거래가 있는 걸 총계정원장으로 툭툭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총계정원장에 가기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어느 계정에 어느 변에
차변에 혹은 대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분계입니다. 자, 나중에 하겠지만 그럼 전기는 뭐냐? 전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리시기 좋은데 전기는 뭐다?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전기입니다. 분계는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의 금액을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제가 회계 배울 때는 사실 수작업으로 이런 분계장을 다 기입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계장을 직접 기입할 일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분계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익혀 두셔야 되겠죠. 자, 좌측에 일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저교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원면이라는 게 옛날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옵니다. 뭐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총계정 원장의 번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총계정 원장 번호를 의미하고 차변, 대변 여기는 금액이 기입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분계를 하고 실제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한번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의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시험 문제로서 다음 중 분계의 절차에 대해서 맞는 것은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도 나오고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절차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 절차를 한번 따라서 분계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항상 한쪽을 먼저 결정하고 한쪽을 결정하세요. 분계의 절차대로 일단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거래를 먼저 인식 또는 확인을 합니다. 내가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하면 이렇게 거래를 인식하거나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하고 거래를 분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분석이 뭐냐면 이 해당 거래가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서 이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요거 보면 상품이 기업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을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인식하고 혹은 확인하고 거래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름을 정합니다. 계정 과목 명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요게 요때서는 명칭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자산 증가, 자산 감소로 분석이 되었는데 자, 요때 자산 증가하는데 이름을 뭘로 주겠다? 상품으로 주겠다. 자산이 감소했는 거에 이름은 뭘로 주겠다? 현금으로 주겠다 해서 이름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을 결정합니다. 자산 증가니까 자산 증가는 어떻게 왔다? 차변의 상품. 요 자산 감소는 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적히겠죠. 자, 이렇게 해놔놓고 마지막에 거래의 금액을 확정합니다. 차변에 상품 적혀 있고 대변에 현금 적혀 있으면 금액을 확정합니다. 얼마? 10,000원. 이렇게 확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분계의 절차인데 나중에 숙달이 되면 하나하나씩 끊어서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 분계의 절차, 거래를 인식하고 확인, 혹은 그 다음 거래를 분석하고 계정 과목을 결정하고 차변과 대변을 결정하고 거래 금액을 확정한다. 일단 그 정도 한번 보고 가세요. 혹시나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 거를 분계장이라는 놈에 기입을 합니다. 거래를 발생순으로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가 분계장입니다. 자, 한번 보고 이거 연습하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분계의 절차에 따라서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월 3일 현금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고 했습니다. 자, 거래들 인식했죠? 현금 2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거래들 분석할까요? 자, 현금이 기업에 우리가 법인은 뭐라고요? 법으로 인격을 부여합니다. 기업 실체의 공준이다 해서 우리가 회계 다니는 기업이 됩니다. 자, 거래를 분석합니다. 자산이 들어갔겠죠. 기업에 자산이 들어갔고 출자가 했으니까 자본이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자, 자산 증가, 자본이 증가했는 거래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결정을 해볼까요? 자, 자산이 증가되었는데 요 계정 과목은 뭐로요?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현금 정도로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놈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서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은 그냥 현금이라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의 계정 과목 출자했으니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시다. 자, 차변과 대변을 결정할까요? 자, 차변에 현금이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오면 됩니까? 예, 자본금이 오면 될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20만원. 대변에 자본금 20만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분계장에 기입해 봅니다.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금 2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분계를 했더니 차변에 현금 20만원, 대변에 자본금 20만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자, 계속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들 5일 건물 20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를 인식을 했겠죠. 자, 현금으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 거래의 분석을 합시다.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고 현금으로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 자, 이제 세 번째 거래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결정합시다. 자, 건물이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라고 줄까요? 현금으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변과 대변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는 어디에 적혀야 된다? 차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는 대변에 적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얼마입니까? 건물 20만원, 현금 20만원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1월 10일 상품 2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고 했습니다. 거래를 인식했습니다. 분석합니다. 상품 20만원이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채무가 발생합니다. 부채 증가입니다. 그죠? 자, 이름을 줍시다. 계정 과목. 자, 자산이 증가했는 거는 상품. 부채가 증가했는데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그죠? 자, 외상 매입금 하도록 합시다. 외상 매입금.
자, 그 다음 차변과 대변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 요소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대변 요소죠. 자, 차변과 대변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합니다. 얼마? 20만원, 20만원. 됐죠? 자, 다시 봅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는 차변에 옵니다. 20만원, 그죠?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는 대변에 옵니다. 금액 20만원. 그 다음에 1월 10일 상품 2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에 오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대변에 20만원, 20만원 오면 분계가 끝나게 되겠죠. 자,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했는 것을 분계장에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월 3일 날 차변이 뭐였습니까? 예, 현금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했죠. 현금 얼마요? 20만원. 검은 글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출자의 영업을 개시하다 했으니까 자본금 이렇게 중간으로 나누어서 좌측에 차변, 우측에 대변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20만원. 자, 요 밑에는 거래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출자여 영업 개시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면 번호인데, 자, 이 현금의 원면 번호는, 자, 1번이 될 겁니다. 1번이 되는데, 자본금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적으면 됩니다. 적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으로 적혀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분계를 볼까요? 우리가 1월 며칠이었죠? 5일이었죠?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죠?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건물 20만원. 대변에 현금 20만원.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적는다면 건물 구입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1월 10일이죠. 일자는 다 안 적어도 되겠다. 그죠? 1월 10일.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차변 상품 2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20만원 하고, 자, 거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상품 외상 매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셨죠?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통해서 어디다 기입했다? 분계장에 이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때 이 분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계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분계장 기입하고 정기에서 총계정원장에 기입되고 결산으로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회계원리 시간에 지금 진도가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이 분계 그 다음에 분계장 기입, 정기, 총계정 원장 기입하는 거 수작업으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오류가 발생하면 찾을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은 회계원리에서 한다고 보고 요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분계 연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각자가 한번 입력해 봅니다. 자, 시간 더 될 테니까 입력 다 분계장에 입력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숙달이 되었다고 보고 조금 이제 분계를 연습을 하는데 자, 절차에 따르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고 했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쉬운 쪽부터 할게요. 현금으로 지급했는 게 쉽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으니까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자, 대변 현금 얼마요? 20만원 결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차변 요소 봅시다. 차변은
부채를 갚았네요. 자기가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을 갚았습니다. 그죠?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네, 차변이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얼마요? 20만원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쪽 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입금 갚았는 게 더 쉬우시면 갚았다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감소 차변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거 볼게요. 대구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했다, 빌렸다는 얘기죠. 자, 기업에 뭐가 들어온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20만원. 자, 대변해 볼까요? 대변 요소는 빌렸으니까 나중에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20만원인데 이름 뭘로 줄까요? 네, 빌렸으니까 차입금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오시면 이게 이름이 뭐다는 거 익혀두시고 언제 쓴다는 거 돈을 빌릴 때 차입금입니다. 그죠?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 부채죠. 부채 증가입니다. 그죠? 요렇게 하나씩 지금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은 차입금, 빌려준 사람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 빌려주었다 해서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까요? 대변. 대변을 영어로 DR로 쓸게요.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얼마요? 예, 10만원. 대변 결정하고, 차변 결정해 볼까요? 차변. 돈을 빌려서 이자가 발생했죠.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뭐 이름을 네, 맞습니다. 이자 비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다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다음 거요. 다음 거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회계관리에서는 자본금과 관련된 분계는 요 문제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자, 봅시다. 기업주가 기업에서 뭐 했다? 현금 20만 원을 빼갔다는 얘기죠. 인출해 갔습니다. 인출해 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얼마? 20만 원. 차변에 자, 기업주가 가지고 갔으니까 나중에 기업주, 사장인데 줄 돈이 줄죠. 그래서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적으셔도 되고 나중에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만들어 쓸 수도 있으니까 인출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본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인출금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기업에서 인출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인출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기업주가 현금 20만 원 인출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차변에 소유자가 가지고 갔으니까 소유자인데 갚았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차변, 자본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종업원과의 식대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우리가 식대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겠죠. 식대가 발생했는데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 뭐라고요? 네, 접대비로 해두시면 되겠죠. 종업원, 직원, 즉 요건 뭐로 하면 되겠다? 복리, 후생비로 하셔도 됩니다. 그죠? 나는 이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식대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차변에 발생했죠. 차변.
대변에 10만원인데 이름을 뭘로 준다? 지금 돈 안 줬죠? 나중에 카드 대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때서는 계정 과목이 뭐다? 미지급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기억하세요. 미지급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네요. 쉬운 거부터 할게요. 돈 받았죠? 차변에 현금 얼마요? 10만원 이자 받았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죠? 대변에 뭐라고요? 10만원인데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았으면 뭐다?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면 됩니다. 그죠? 자, 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종업원 식대를 카드로 결제하다. 종업원과의 식대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차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붕괴 예제 문제입니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풀도록 합시다. 3분 정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3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제하고 같이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차변에 기업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20만원 들어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출자에 영업을 개시했다 했습니다. 대변에 출자했으니까 뭐가 증가한다?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죠. 얼마? 20만원 증가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상품 25만원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습니다. 차변에 어떻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25만원 증가했죠. 자, 대변에 25만원인데 이름을 줍니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에서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에 당좌 계좌를 설정합니다. 그죠? 요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당좌 계좌를 설정해서 돈을 줄 일이 있으면 이 기업은 수표를 발행합니다. 수표 발행하면 이 사람이 집에 갈 때 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겠죠. 자기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기 때문에 예금 잔고가 줄겠죠. 그래서 요때서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 자산인데 대변해 왔기 때문에 자산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현금보다는 수표도 수표도 입금했다, 수표도 지급했다는 게 더 자주 나옵니다.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뭐가 나온다? 대변에 당좌예금 오시면 됩니다. 자, 금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쉬운 거부터 볼까요? 대변에 현금 얼마요? 20만원. 차변에 급여, 비용 발생이죠. 급여 얼마요? 20만원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가 되겠죠. 네 번째 볼까요? 상품을 팔았는데 뭐 더 받았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뭐가 감소합니까? 기업에서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차변의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기죠. 자산 증가인데 이름을 뭘로 주면 된다? 네, 좋습니다. 외상 매출금 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섯 번째,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30만원, 자산 증가 30만원. 대변에요. 빌렸다. 좋습니다. 차입금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놓고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받아볼게요. 정답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자, 정답을 가지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차변에 적혔습니다. 현금이 들어갔겠죠. 자본이 대변에 적혀 있다는 얘기는 자본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거꾸로 추적한다면 자본 증가가 되었는데 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 20만 원을 출자했다고 거래를 거꾸로 추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면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가 차변에 적혔습니다. 상품이 들어갔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적혔으면 자산 감소가 되었죠. 상품이 들어오고 뭐가 나갔다? 예, 현금이 나갔습니다.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했죠. 좋습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차변에 적혔습니다. 비용 차변에 발생했네요. 대변에 보니까 뭐가 적혔습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적혔습니다. 비용이 발생되어서 뭐 했다?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변에 상품이 자산이 대변에 적혔기 때문에 자산 감소죠. 상품이 감소되었다. 상품이 나갔죠. 나갔는데 차변에 보니까 매출채권. 자, 우리는 외상매출금으로 했었죠. 나중에 하게 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 넣음은 합쳐서 매출채권으로 합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매출채권으로 구성된 것은 하면 외상매출금과 받을 넣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상품을 팔고서 돈을 못 받았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적혀 있네요. 자, 현금이라는 자산 차변에 적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대변에 보시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적혀 있네요. 부채 증가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통해서 붕괴장 기입을 하는데 이렇게 붕괴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거래를 추적해낼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붕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붕괴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붕괴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 내시지 말고 오늘 배운 붕괴 정도만 정확하게 댓글로 만들어 두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거래가 발생됐는데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는 게 하나씩 나오게 되면 그때 아, 요때는 요런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참. 지금 요렇게 1차 시, 2차 시를 다 들으시면 퀴즈를 내놨을 겁니다. 내놓으면 시험 평가에 들어가시면 퀴즈가 있으니까 골프리 해보세요. 자기 실력 테스트 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꼭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해보시고, 자, 틀리면 다시 테스트하고 테스트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